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NHN 클라우드 시스템 1팀에서 일하고 있는 정민입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1팀은 NHN 클라우드의 인프라 아키텍처, GPU 서비스, 그리고 신기술 도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 클라우드와 GPU 서비스를 조금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 주제인 HPC 인프라 구축하기에 대해서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GPU 업무를 처음 담당하고 그 다음에 HPC를 구성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업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GPU와 HPC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었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조금 있었는데요. 너무나 추상적으로 설명이 되어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가능하면 GPU와 HPC 각 요소들을 예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HPC 인프라 이 세션을 들으시고 추후에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어떤 부분에 좀 더 차관점을 둘지 혹은 어떤 부분 좀 배제하고 넘어가도 될지에 대한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GPU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PC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GPU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2차원 그림을 그래픽카드가 어떻게 그려내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많은 X축과 Y축을 그립니다. 그러면 색을 칠할 수 있는 기본 도형인 사각형이 여러 개 생기죠. 왼쪽 그림부터 보시죠. 색연필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색연필로 이 수많은 사각형을 색칠하려면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죠. 왼쪽과 동일한 환경인데요. 색연필의 개수가 수십 개로 늘었습니다. 이 경우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 왼쪽 그림보다는 오른쪽 그림이 더 빨리 색칠될 것입니다. 서버와 PC의 두뇌가 CPU라면 그래픽카드의 두뇌는 GPU입니다. CPU의 하나의 코어가 다양한 연산 처리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사용되죠. CPU 하나 코어는 클럭 수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하나의 로직을 처리하는데 빠르게 처리합니다. 대신 그림과 같이 코어 수가 좀 작아 보이네요. 오른쪽 GPU를 보시겠습니다. GPU 코어는 특화된 연산 처리를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사용되진 않죠. 그리고 클럭 수도 CPU에 비해서 반 정도 됩니다. 그림 보시는 것 같이 CPU에 비해서는 코어 수가 좀 많이 보이네요. CPU가 두 가지의 색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GPU는 수천 개 혹은 수만 개의 색연필을 가지고 동시에 색을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텔 제온 사파이어 레피즈 CPU입니다. 이 CPU는 내년 초에 인텔에서 공개할 CPU인데요. 무려 6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CPU가 6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수치죠. 오른쪽 GPU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엔비디아에서 9월에 출시한 H100 신형 GPU입니다. 무려 43,008개의 쿠다 코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코어 개수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GPU가 코어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서버는 엔비디아사의 DGX A100 GPU 모델입니다. A100 GPU를 최대 8장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어 수가 많은 GPU를 8장이나 장착할 수 있는 이 서버, 단일 GPU 서버를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 고성능 GPU 서버를 20대 혹은 몇백 대 단위로 묶은 초거대 이 시스템인 HPC 혹은 슈퍼컴퓨터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을 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답은 이 도표를 이해하면 됩니다. 딥러닝 모델에서 이 매개 변수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2020년 우리들에게 GPT-3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을 보고 IT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놀랐죠. 왜냐하면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도 이제는 조금 올드해 보이죠. 왜냐하면 구글에서 2021년에 스위치 트랜스포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무려 1조 6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죠. 이렇게 많이 매개 변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단일 GPU 노드를 능가하는 아주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뇌의 구조를 보면은 신경세포가 1000억 개 있고요. 이 1000억 개를 이어주는 시냅스가 100조 개 이상 됩니다. 보통 AI 모델은 이 인간의 뇌를 따라 모방해서 만들곤 하는데요. 이 매개 변수를 시냅스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이 딥러닝 모델에서 매개 변수는 인간의 시냅스에 비교해서 1%밖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앞으로도 이 매개 변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HPC의 니즈가 점점 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HPC를 하드웨어 관점으로 좀 먼저 보시죠.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스위치 4대부터 보시겠습니다. 매니지먼트 스위치입니다. 아래에 있는 시스템이나 스위치에 접근하기 위해서 연결되는 케이블이 저기 매니지먼트 스위치에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아웃 오브 밴드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LO, IPMI, 아이드락 같은 이 관리망 포트와 연결되는 스위치입니다. 컴퓨터 패브릭 스위치입니다. HPC 서버는 GPU가 아주 많이 구성되어 있죠. 이 많은 GPU 서버 간 연산을 위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요. 그때 사용되기 위해서 컴퓨터 패브릭 스위치와 연결돼서 통신을 합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패브릭입니다. 아래 보이시는 쉐어드 스토리지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망입니다. 밑에 시스템을 보시죠. HPC 서버입니다. GPU 서버가 굉장히 많이 적게는 몇십 대 혹은 몇백 대 단위의 집합군으로 형성되어 있고 연산을 위해 존재하는 서버입니다. 두 번째는 매니지먼트 서버입니다. 저 수많은 GPU 서버를 관리하려면 많은 많은 매니지먼트 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툴들이 종합적으로 설치되는 매니지먼트 서버입니다. 다음은 UFM 서버입니다. 위에 보이시는 컴퓨터 패브릭, 스토리지 패브릭, 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UFM 서버입니다. 다음은 홈 스토리지입니다. 고객의 데이터, 개인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홈 스토리지입니다. 쉐어드 스토리지입니다. 학습을 위해 아주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공간인 쉐어드 스토리지입니다. 왼쪽 아래를 보시면 스크래치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HPC가 연산을 할 때 잠깐 기록을 하고 추후에 필요할 때 참고를 한 후 삭제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이 스크래치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는데요. 보통 GPU 단일 노드 안에 있는 로컬 디스크, 그 중에서도 NVMe에 저장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HPC를 구성하는 GPU 단일 노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저 서버는 엔비디아사의 DGX A100 모델입니다. 전면부를 보시면 펜 8개가 장착되고 그 아래 NVMe 최대 8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중간 그림을 보시죠. 서버 후면부입니다. 상단에는 GPU 보드라고 부르고 GPU 8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CPU 보드입니다. CPU와 PCI 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전원부입니다. 3+3 리던던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에 CPU 보드를 좀 더 확대해 봤습니다. 양쪽에 8장의 네트워크 카드가 있고 이 카드는 GPU 노드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사용되는 네트워크입니다. 중간에 2장의 네트워크 카드가 더 장착되네요. 이 카드는 매니지먼트와 그리고 스토리지를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카드입니다. 아래 BMC 포트가 보이죠? 아웃 오브 밴드 스위치와 연결되는 포트입니다. 오른쪽 토폴로지를 보시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8장의 200G 네트워크 카드가 보이죠? 그 아래는 A100 GPU가 8장 보입니다. 이 토폴로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NV링크와 NV 스위치입니다. GPU 간 데이터를 원활히 주고받기 위해서 추가적인 전용 GPU 도로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GPU의 한 장은 아래에 NV 스위치 하나에 2개의 NV 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GPU 한 장은 6개의 NV 스위치를 12가닥의 NV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이 GPU가 이 전용 도로를 타지 않고 PCI를 타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PCI는 아주 좁은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목에 많은 데이터를 보내면 결국 병목 현상이 생기고 이게 바로 연산하는데 성능 저하를 발생시킵니다. 다음은 AMD사에서 만든 MI250 GPU 서버입니다. 이 서버의 특징은 GPU 안에 칩셋이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하나의 통짜 칩셋이 아니라 두 개로 쪼개져 있죠. 이것을 멀티다이 GPU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 제조한 칩셋 총량 중에 양품을 우리는 양품의 비율을 우리는 수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율이 좋다 이러면 불량품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MD사가 발표했을 때 이렇게 통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로 쪼개서 만들면 수율이 좋아져서 제조 비용이 낮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칩셋을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저 모양, 저것을 플랫폼화해서 다양한 GPU군이 저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마치 중형차와 대형차가 하나의 플랫폼을 공유해서 자동차 제조회사가 단가를 낮추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국 멀티다이 GPU, 멀티다이 플랫폼 두 가지 구조를 사용해서 AMD사는 제조 비용을 많이 낮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GPU 간 연결되어 있는 빨간색, 검은색, 초록색 선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엔비디아사에서 보셨던 그 NV링크가 좀 비슷해 보이죠? 맞습니다. 여기서는 AMD 인피니밴드 패브릭 링스라고 부릅니다. 기능은 동일합니다. GPU 간 데이터를 원활히 주고받기 위한 전용 도로를 추가로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사와 AMD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보이시나요? 바로 PCI 병목을 피하기 위해서 GPU 전용 도로를 추가로 탑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PU 서버 안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카드입니다.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닉부터 보시겠습니다. VM 환경에서 설명드리죠. 최초 패킷이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OBS 모듈로 유입됩니다. 그러면 이 OBS 모듈은 각 VM에 분기를 시켜주죠. VM이 두 개면 괜찮을 텐데 너무나 많은 VM이 생성되면 하이퍼바이저에 부하를 주고 결국 호스트 서버에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죠. 다음 스마트닉을 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최초 패킷이 OBS 모듈로 들어오고 조금 다른 점은 스마트닉으로 이 패킷의 방향을 전환시켜줍니다. 이후 SRIOV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스마트닉에서 VM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패킷을 쏩니다. 이럴 때 장점은 하이퍼바이저의 OBS에서 계속 소모되었던 이 자원이 덜 소모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스마트닉이 처리를 대신 해주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DPU를 보시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닉에 추가적인 OS가 설치가 되고 그 위에 OBS 모듈이 올라갑니다. 즉 하이퍼바이저 위에 있었던 OBS가 DPU로 아예 내려간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최초 패킷은 DPU로 들어갑니다. 하이퍼바이저 OBS가 아니라 DPU에 설치되어 있는 OBS 모듈로 들어가죠. 그리고 DPU가 알아서 VM과 패킷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도 호스트 서버에 자원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패킷이 DPU OS로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암묵화를 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DPDK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패킷 헤더별 다르게 동작할 수 있게 개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많은 유틸리티성이 탑재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DPU를 GPU 노드에 또 장착을 하면 연산 성능이 20에서 30%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쉐어드 스토리지를 이제 보시죠. 학습에 사용되는 이 방대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쉐어드 스토리지입니다. HPC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병렬 파일 시스템 스토리지를 사용합니다. 센 환경에서 사용하시던 그 스토리지와 큰 차이점은 앞단의 I/O를 받아주는 부분이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I/O 서버는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 운영자가 I/O 서버를 계속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장점은 동시간대에 사용자가 몰릴 때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스토리지 성능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를 구매하실 땐 이 병렬 스토리지 중에 RDMA 기능이 지원되는 스토리지를 구매하시면 참 좋습니다. 모든 병렬 스토리지가 이 RDMA 기능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희한하게도 스토리지인데 GPU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RDMA 기능을 지원하는 스토리지 벤더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 보시면 저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꼭 제조사에 들어가서 저 벤더, 스토리지 벤더를 꼭 확인하시고 스토리지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RDMA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데이터를 카피를 해주고 싶은데 상대방 메모리 쪽으로 카피를 할 때 다이렉트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RDMA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서버에서 오른쪽 서버로 GPU 메모리 간 데이터를 카피하려고 합니다. RDMA 기능이 없으면 왼쪽 GPU 메모리에서 CPU와 메모리를 거쳐서 메모리에 한번 데이터가 카피가 되고요. 네트워크 카드를 타고 오른쪽 서버로 가서 다시 CPU와 메모리로 가서 그 메모리에 데이터가 얹어집니다. 다시 GPU 메모리로 카피되죠. 너무나 많은 홉을 거치면서 연산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GPU 다이렉트 RDMA를 사용하면 왼쪽 GPU에서 오른쪽 GPU로 다이렉트로 카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CPU 바이패스, 제로 카피로도 불립니다.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방금 배우셨던 RDMA랑 동일한 기능이지만 출발지가 스토리지 혹은 디스크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GPU 메모리로 카피할 때 CPU와 메모리를 거치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병렬 스토리지는 모두 그 RDMA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GPU 제조사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GDSIO2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가 잘 동작하는지 또는 이 기능을 사용했을 때 얼만큼의 속도가 나오는지 볼 수 있는 툴입니다. 이 툴을 설치하고 GDS check-p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서버에 인식되어 있는 디스크 혹은 스토리지를 확인하고 인식된 것 중에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버에는 NVMe가 장착되어 있고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네요. 우리가 보통 스토리지 성능 테스트하면 FIO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것과 비슷한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블록 사이즈, 파일 사이즈, 스레드 개수, 그리고 생성할 파일 경로와 파일명 이런 것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함께 GDSIO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만약 GPU 다이렉트 스토리지가 사용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이 결과조차가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 기능을 잘 사용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를 보실 텐데요. 지금까지 RDMA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RDMA 패킷을 사용하려면 일반적인 스위치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RDMA 패킷을 지원하는 스위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멜라녹스사의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사용하는데요. 이 엔비디아사에서 멜라녹스를 인수하면서 멜라녹스 GPU와 그 엔비디아의 GPU와 그 멜라녹스의 인피니밴드 스위치와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인피니밴드 스위치는 400G 대역폭을 NDR, 200G 대역폭을 HDR, 100G 대역폭을 EDR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RDMA를 이더넷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그냥 사용할 수는 없고 RDMA 패킷을 캡슐레이션해서 이더넷 환경에 태워서 쓰면 됩니다. 이것을 ROC라고 부릅니다. 이더넷 스위치에서는 대역폭을 400G, 200G, 100G로 숫자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스위치를 좀 간단하게 데이터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피니밴드는 패킷을 RDMA를 사용하고요. 이더넷은 ROC를 사용하죠. 이더넷 같은 경우는 RDMA 패킷을 캡슐레이션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나중에 디캡슐레이션을 해야 되죠. 이렇게 네트워크 홉이 늘어나면서 연산 성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RDMA 패킷과 ROC 패킷이 드라마틱하게 성능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통신 레이어를 보시죠. IB는 맥 기반, 이더넷은 IP 기반입니다.
맥 기반 통신을 할 때 장점은 GPU 서버와 스위치가 연결되었을 때 IP를 설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음은 레이턴시입니다. 응답 속도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은 성능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피니밴드가 좀 좋아 보이네요. 나중에 이 모델을 장시간 수행할 때 이 작은 레이턴시 부분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레이턴시도 낮은 것을 사용하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DMA 튜닝 컴픽을 보겠습니다. 인피니밴드는 RDMA 패킷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튜닝 포인트가 없습니다. 이더넷 스위치의 경우는 ROC 패킷이 지원되는지 그리고 ROC를 위한 튜닝 컴픽이 있는지 보면 좋습니다. 이 이더넷 스위치는 벤더사별로 이 ROC에 대한 패킷을 가속화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관리 측면입니다. 멜라녹스에서는 인피니밴드 스위치를 판매할 때 UFM 라이선스도 같이 판매를 하는데요. 이 라이선스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하지만 사서 구축을 하게 되면 이 UFM 서버 안에는 서브넷 매니저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GPU 서버와 인피니밴드 스위치 간 그리고 인피니밴드 스위치와 또 인피니밴드 스위치 간 이 사이에 혼잡도 추적을 해줍니다. 얼마나 패킷이 많이 오고 가는지 추적을 한 다음 GPU 서버에 장착되어 있는 네트워크 카드별로 자동 패스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사용하면 병목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 서브넷 매니저가 자동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자가 이 대역폭 혹은 병목 현상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공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더넷 스위치를 보시죠. 모니터링이 당연히 없으니 따로 구축을 해야 되고 인피니밴드와 동일하게 혼잡도와 그리고 자동 패스 이 기능을 탑재하려면 기존 프로토콜에 다른 프로토콜을 입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이더넷 환경에서 ROC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 회사의 그 네트워크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HPC의 네트워크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보통 컴퓨터 패브릭, 토폴로지라고 이 구성을 부르는데요. 여기서 패브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패브릭 네트워크라는 것은 직물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직물처럼 이 케이블이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대역폭을 보장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 패브릭과 동일하게 논블로킹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논블로킹은 직역하자면 막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수많은 GPU 서버가 동시에 작업을 일으켜도 모든 GPU 노드에서 일정하게 대역폭이 보장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거의 비슷한 의미죠. 그러면 패브릭 네트워크, 논블로킹이라고 불리우는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GPU 서버를 140대 구성한 이 HPC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스위치는 코어 스위치, 스파인 스위치, 리프 스위치 총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 GPU 서버부터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GPU 서버에서 한 가닥을 뽑아서 이 첫 번째 리프 스위치에 연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20대의 케이블을 연결하면 리프 스위치에는 20가닥의 케이블이 연결되죠. 그리고 20가닥을 연결했으니 동일하게 또 20가닥을 더 연결해서 스파인 스위치로 스파인 계층으로 연결을 합니다. 20개가 올라와서 20개를 위로 올려서 연결한다. 이것이 논블로킹 네트워크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올린다. 1대1로 올린다. 내가 부산에서 울산까지, 울산에서 대전까지, 대전에서 서울까지 내가 운전할 수 있는 이 도로가 내 것이 1대1대1로 계속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논블로킹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겠습니다. 서버의 대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스위치와 케이블 수가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과 직결됩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패브릭 토폴로지입니다. 동일하게 컴퓨터 패브릭과 스토리지 패브릭 모두 논블로킹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겠죠.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PC를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바라보시죠. 먼저 매니지먼트 서버부터 보겠습니다. GPU 서버가 너무나 많다 보니 OS를 수동으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OS를 설치해주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거나 혹은 설정 파일을 고친다거나 할 때 100대를 전체 다 해줄 수 없겠죠. 당연히 배포 도구로 진행을 합니다. 사용자들이 들어올 텐데요. 인증을 받아야겠죠. LDAP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보통 큰 회사에는 이런 인프라 관리 도구가 다 있으실 텐데요. 상면, 마운트 정보, 서버 정보, 그리고 각 파트에 대한 자산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관리 도구가 필요합니다. 컨테이너 배포 미러 도구입니다. 모델을 만들 때는 엄청 많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이 모델들은 너무나 많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의존성 문제도 일으키고요. 그리고 버전별로 이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주 그 소프트웨어를 이 모델에 적합한 버전을 다 찾아서 이 컨테이너로 패키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일한 환경을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100대 GPU 서버에 모두 배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컨테이너 배포 미러 도구가 필요합니다. 오른쪽 스케줄러 도구입니다. 사용자가 이 HPC를 사용할 때 많은 사용자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줄을 서야겠죠. GPU 서버의 개수 혹은 사용하는 시간대 혹은 자기가 수행하고 싶은 그 모델의 경로와 파일명 이런 것들을 입력받아서 예약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노드입니다. 많은 GPU 서버에 대해서 그 자원에 대한 관리를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리고 특히 GPU에 대한 폴트 이런 것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도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도구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UFM 서버입니다. 컴퓨터 패브릭과 스토리지 패브릭 이 두 가지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주는 노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서브넷 매니저 소프트가 있어서 혼잡도 추적이 되고 자동으로 패스를 잡아준다.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이 UFM 서버를 사용하려면 엔비디아사에 들어가서 UFM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그 이후에 설치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일반적인 서버에 설치를 하시고요. 매뉴얼을 보시고 운영을 하시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GPU 서버입니다. 이 GPU 서버 안에는 당연히 GPU에 대한 이벤트, 폴트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접근해서 이 모니터링 값을 가져갈 수 있는 API 도구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GPU가 폴트 났을 때 진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GPU 세부 진단 도구도 설치가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스케줄러 서버에 연동하기 위한 스케줄러 데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배포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한 가상화 도구. 그리고 이 서버에는 GPU가 있기 때문에 GPU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고요. 이 GPU 드라이버도 버전별로 성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맞게 이 버전을 찾아주는 공수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MPI 도구입니다. MPI는 맨 밑에 설명을 붙여놨는데요. 병렬 프로그래밍을 수행할 때 통신 라이브러리다. 좀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프로세서, 그러니까 CPU나 GPU 같은 이 프로세서가 멀리 다 떨어져 있죠. 이것을 한 번에 모아서 작업을 병렬로 수행시킬 수 있는 통신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MPI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덜 되셨을 텐데 그래서 데모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걸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위에 GPU 서버 4대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로그인 서버가 1대 있고 아래 로그인 서버에서 위에 GPU 서버 4대의 작업을 병렬로 나누어서 수행시킬 예정입니다. 이 5대는 ETC 호스트에 각 서버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MPI를 수행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겠죠. 오픈 MPI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MPI run이라는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루트로 수행했기 때문에 다른 계정으로 가능하면 수행하세요 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GPU 어드민이라는 계정으로 수행하겠습니다. GPU 어드민으로 스위칭을 하고 이 5대 서버는 서로 SSH로 접속이 되면서 패스워드 없이 접속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SSH copy라는 기능을 통해서 키를 복사하고 지금 로그인 서버에서만 테스트를 하는 건데 GPU 서버 쪽으로 접속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쉐어드 스토리지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보통 병렬 스토리지 붙여준다고 했죠. 하지만 데모기 때문에 NFS를 간단하게 붙여보겠습니다. 쉐어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GPU 서버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작업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쉐어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MPI 튜토리얼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여기에는 헬로 월드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GPU 노드가 수행하게 되면 헬로 월드라는 단어를 로그인 서버로 반환하게 됩니다. MPI를 돌리기 전에 호스트라는 파일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서버 호스트명을 넣어주고 슬롯이라는 개념의 단어를 넣어주는데, 이거는 GPU 서버에 프로세서 개수가 100개가 있다고 해도 나는 10개만 사용하겠다 제한을 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PI런 명령어를 주고 총 40개의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이 호스트 파일을 적어주고 헬로 월드 프로그램 경로와 파일명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요, 0번에서 39번까지 헬로 월드 값을 반환받았습니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40개의 프로세스를 내가 한 번에 모아서 헬로 월드라는 병렬 작업을 수행했고 그에 대한 반환 값을 받은 것이죠. 한 번 더 다른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GPU 번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GPU 서버에서 되어 있는 모든 GPU에 대해서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한 개만 작업을 돌려도 인식하고 있는 모든 GPU에 대해서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죠. 그래서 슬롯은 한 개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위에 GPU 서버에 모니터링을 먼저 걸어보죠. ps-ef 그리고 그랩을 통해서 이 GPU 번이 잘 수행되는지 보겠습니다. MPI-런 명령어를 주고 방금 작성했던 호스트 파일과 작업은 4개 그리고 GPU 번을 20초 동안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수행이 되면 GPU 서버에서 바로 GPU 번이 보이죠. 잠깐 이 모니터링을 끊고 NVIDIA SMI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는 GPU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업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GPU 번이 잘 수행되고 있죠. 정리하자면 멀리 떨어져 있는 GPU 총 32개에 대해서 GPU 번을 수행하고 그 결과값으로 OK라는 상태값을 받았습니다. MPI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죠? 다음은 HPC 인프라 구축 과정입니다. 발주를 내고 장비 배송이 데이터 센터로 배송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이 하드웨어를 설치하고요. 장비 검수를 합니다. 장비 검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GPU 서버에 대한 검수입니다. 저희는 총 3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HPL입니다. 탑 500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프로세서 연산량을 순위를 매기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HPL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GPU 서버에 수행하면은 GPU 서버의 연산량이 나오겠죠. 엔비디아사나 AMD사, 인텔이나 이런 GPU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연산량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과 이 HPL을 수행한 연산량과 비교해서 얼만큼 비슷하게 나오는지 점검을 합니다. 다음은 NCCL입니다. 네트워크 대역폭을 측정하는 툴입니다. GPU의 개수, GPU 노드의 대수,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의 개수, 이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이 조절을 해서 우리가 구성한 이 전체 아키텍처에서 나올 수 있는 총 대역폭이 잘 나오는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를 변동해 가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리니어하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대역폭을 점검을 합니다. 마지막 레스넥스트 101입니다. 이미지 분류 모델이고요. 1초당 이미지를 얼만큼 빨리 분류를 하는가 연산량이 나오는 모델입니다. 이 수치 또한 GPU 제조사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값과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를 해봅니다. 최종적으로 고객분들께 제공될 때는 이러한 테이블로 구성을 해서 제공을 드려요. GPU 서버 1대, 10대, 20대, 100대 이런 식으로 서버가 증가할 때마다 이 성능도 리니어하게 증가하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식 성능 대비해서 얼만큼 가까운지도 점검을 하죠.
그 다음 단계 검수가 끝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HPC, 매니지먼트 서버, UFM 서버, 스토리지 각 시스템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지금 정리한 이 목록은 총 이 소프트웨어 전체 목록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지금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리해서 연계 지은 연계도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이 그림을 이해하려고 지금까지 배운 것이죠. 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실제 HPC를 구축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개념이 필요하고 심화 학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분들께 이 서비스로 제공을 드리려면 각 요소마다 더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더 완벽하게 구축해서 제공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HPC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병렬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더 봐야 하고 어떤 부분 좀 배제하고 구축해도 되겠다. 네, 이런 팁들을 오늘 좀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묶을 수 있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MPI를 사용할 때 묶을 수 있는 GPU 서버의 대수가 제한이 없이 많은 수량을 한꺼번에 다 묶을 수 있는 건가요? 제한 없이 거의 무제한으로 묶을 수 있지만 그 정도 규모를 묶으려면은 아마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까지 크게 묶을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네,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